이게 비트코인으로 시발된 이 전체 세계가 사실 프로그래머블 머니로 연결되는데요. 이 프로그래머블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여러 가지 금융을 중개 회사나 금융 기업 없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다가 이게 금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모든 자산은 토큰화된다. 금융이 개별화되고 직접 금융이 되고 상시 유동화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으로만 존재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그 블록체인 혁명이 이거를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이거에 불을 확 지른 게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구글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가 될 것 같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채권, 부동산, 사람 전부 토큰화됩니다. 하나씩 토큰화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사냐 하면 이게 재밌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조각증권, 조각화, 토큰화, 여러 가지, 모든 자산의 코인화,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교수님. 그렇죠. 요새 많이 들으셨죠? RWA라고, 리얼월드 어셋. 이 말을 이제 주창하시는 분이 블랙핑크가 아니라 레리핑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블랙핑크는 사람 다 아니까 블랙핑크만큼 안 유명하지만 중요한 분이 레리핑크거든요. 그래서 외우라고 이제 블랙핑크랑 같이 꼭 얘기를 하는데, 생긴 건 정반대입니다. 남자분이 후덕하세요. 머리도 벗겨주셨고, 블랙핑크처럼 예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하건데 블랙핑크는 몰라도 되지만 레리핑크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실패합니다. 레리핑크를 알아야 돼요. 이 레리핑크 회장님이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비트코인 ETF 신청해갖고 된 게 비트코인 ETF고요. 이분이 떠드는 게 바로 RWA고, 이분이 지금 열심히 주창하고 있는 게 토큰화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모든 자산은 토큰화된다. 사회 주류 인사로서는 굉장히 과격한 발언인데요. 여기서 모든 자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산가 토큰화되는 건데요. 이 토큰화라는 말은 개별화, 직접, 그다음에 유동화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이 개별화되고 직접 금융이 되고 유동화, 상시 유동화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별화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면 삼성전자가 하는 수많은 활동을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집합적으로. 삼성전자가 전자레인지도 만들고 선풍기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드는데, 나는 선풍기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반도체만 투자할 거야, 이렇지 않잖아요. 집합적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의 금융이라면 이걸 개별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반성은 언제 시작된 거냐면 2008년도 미국 월가 금융위기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실체를 봤더니 뉴욕에 있는 우량 아파트하고 아리조나 사막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같은 집으로 놓고 이걸 두 개를 섞은 거예요. 은행가들이 섞어갖고 밀가루 반죽을 만든 다음에 수치를 남긴 겁니다. 수치에는 이제 수익률과 안전성 중심으로 한 수치가 나온 다음에 이거를 밀가루 반죽을 채로 썰어갖고 이제 판 거예요. 믹스하고 섞고 채로 써서 판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생금융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딱 나서 들여다봤더니 이 아리조나에 컨테이너 박스밖에 없고 상하수도도 안 되는 이 컨테이너 박스가 10억에 평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의 전문가들한테 가서, 이거를 거래한 사람들한테 가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 이거 알고 샀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실사를 하냐. 그냥 지역은행이 거기에다 담보를 해주고 그 담보를 가지고 만든 채권을 대량으로 섞으면 그거를 옆에 있는 골드만삭스 딜러가 살 걸 생각해서 JP모건 딜러가 산 거예요. 그래, 골드만삭스 딜러도 아니고 JP모건이 얘가 살 거니까 내가 산 거예요. 그렇죠. 그게 파생 상품이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폭탄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세 가지 위험 때문이다. 하나가 뭐냐면 개별화가 돼 있지 않고 집합화되어 있었다는 거고,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을만하지 않은 중개인들이 껴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금융을 개별화하고 중개인 없이 직접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직접 금융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시 유동화가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진짜 삼성전자에 정말 공장에 투자를 했다면 그거 유동화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내가 늘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게 개별화, 그다음에 직접, 그다음에 유동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개념이 토큰화입니다. 근데 이게 개념으로만 존재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그 블록체인 혁명이 이거를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이거에 불을 확 지른 게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원숭이들, 지루한 원숭이라든가 이상한 그림들 막 이렇게 NFT 만들어서 파는 건 우리가 봤어요. 그 황당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저거 사기야, 거품이다 했는데 중요한 실험들은 거기서 다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를 매개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토큰들이 거래되는 매개 안정된 자산이 토큰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토큰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토큰은 달러를 토큰화해야 되는 거예요. 달러를 토큰화한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제 달러가 토큰화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국채를 토큰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들이에요. 블랙락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그 다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토큰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사냐 하면 이게 재밌는데 우리가 강남 부동산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강남 부동산을 젊은 세대가 남편은 의사고 아내는 변호사야. 월 수익이 둘이 합쳐가지고 연 수익이 3억이 넘어. 못 삽니다. 근데 토큰화하면 사요. 이런 분들이. 토큰화라는 게 뭐냐면 강남 아파트를 내가 사서 그 집을 토큰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 정도만 갖고 있고 80%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 뺏길 것 같잖아요. 외국에 팔면 돼요. 아. 그쵸. 난 내가 제주주의야. 국내 이사 오지 못한 사람들한테 좀 하는 거죠. 그들이 이걸 왜 사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맨하탄 아파트가 토큰화돼서 내가 10만 원어치 투자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도 강남을 알아요. 강남 스타일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 오를 것 같아. 그럼 내 토큰 사지. 그러면 이제 강남 아파트 더 오릅니다. 토큰화가 되면. 왜냐하면 지금 국내 예금으로만 만들어진 부동산 가격인데 외국인들 토큰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토큰화가 되면 이 토큰화라는 이게 리츠랑 오해하실까 봐. 리츠는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건데 이 강남 아파트 토큰화는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가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 집을 그냥 ERC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교수님, 이게 우리 국민분들이 리츠를 모르는데 리츠를 짧게 설명하면 그냥 기업이 부동산을 쪼개서 주식처럼 판다. 네. 수익률을 나눠 먹는다. 이 정도가 주식화된 부동산. 근데 이게 돈이 안 돼. 그래서 다 사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거를 리츠는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한 토큰화는 부동산 주인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혼자. 그렇죠. 리츠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인컴을 가지고 나눠먹는 개념인데 네. 이거는 그냥 내가 금융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집 강남 아파트를 혼자 돈으로 못 사니까 토큰으로 팔아갖고 상당수는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30%는 내가 안 팔게. 내가 쥐고 난 거기서 살 거야. 실거주 할 거야. 나머지 70%는 내가 뿌려갖고 살 거야. 그러면 30억짜리 아파트면 나는 9억만 있으면 입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같이 나눠먹는 거예요.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만 혼자 오르면 우리가 어떤 박탈감을 느낍니까? 전세입자도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승부를 건 건데 전세입자는 그냥 전세금만 받아가잖아요. 안 올라요. 근데 만약에 세입자도 일부 토큰을 소유해서 스타옵션 같은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열심히 잘 꾸리고 내가 잘 살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아파트처럼 보이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세입자도 관리를 잘한 걸로 이득을 얻는 거죠. 주인도 이득을 얻고.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토큰화다. 그렇죠. 그걸 무슨 뭐 대단한 기업이 실사평가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냥 내 정보 다 오픈한 다음에 내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 어느 특정 아파트 몇 층 몇 호실을 내가 10만 개 토큰을 만들었으니 파니까 사세요 하면 쫙 팔려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팔려요? 예, 세상에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 아니 근데 교수님 그렇게 팔면 네. 우리나라 지금 국가 등기부 등본 보면 소유주 누구 뭐 지분율 몇 프로 나오잖아요. 이거랑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딱 이름이 다 들어가는 거 왜? 토큰화는 지금 거의 시속 200km로 진행이 되는데 이 법이 따라오는 건 한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과 이 현실이 충돌할 건데 여기서 현실이 이겨요. 이게 바로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의 포인트인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한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떠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상상력이 확 돌아갈 거예요. 11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세상이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구글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가 될 것 같아. 구글이 가장 큰 부동산 회사가 된다. 여기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비트코인 가지고 막 이런 그냥 뻔한 얘기를 떠들었을 거 아닙니까? 뭐 수수료가 없고 뭐 결제했더니 어떤 분들이 돈을 벌었냐면 조그만 교회인데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교인들이 비트코인을 사셨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아프리카에 돈을 보내는데 너무 수수료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이걸 팔고 싶었는데 이분들이 파는 방법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팔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까지는 못 해드립니다. 책을 보냈는데 결국 못 팔고 지금까지 가고 계세요. 때보다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돈을 버셔가지고 네. 그 조금만 지원해주는 선교단체였는데 프랑스의 성을 사셨어요. 선교센터로. 자, 이제 이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마 프랑스령의 아프리카일 텐데 어느 나라 기니인지 뭐 적도 기니 이런 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땅을 사요. 그리고 교회를 예쁘게 져요. 돈을 들여가지고 뭐 얼마 안 됩니다. 1,000만 원만 들이면 예쁜 교회를 지을 수 있겠죠. 근데 몇 년 지나서 주인이 나타나요. 다른 주인이. 그 자기 땅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부동산 주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질 않고요. 등기도 엉망이고 소유 관계도 이게 우리나라 선산이 법적으로는 특정인이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문중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얽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잘못 개발했다가는 완전히 계속 뜯기는 거예요. 몇 년 있으면 또 나타나요, 주인이 된다는 주인이. 뭐 어떻게 족보가 이렇게 돼갖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구글이 부동산 회사가 된다. 우리 이
바닥에 보면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글이 이제 전 세계 지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확대해 갖고 30cm, 30cm의 토지 표면을 좌표를 토큰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0cm, 30cm로 다 자를 수 있잖아요. 해안선까지 다 잘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개별적인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 토큰을 사고 팔아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상상을 해보자고. 짐바브웨가 내전을 겪었거든요. 그 짐바브웨에서 내전을 겪은 과부가 전쟁 미망인이 스타벅스의 어떤 캠페인에 의해 가지고 서티피킷을 받았어요. 내가 커피만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스타벅스가 사준대, 그 커피콩을. 근데 커피 농사를 지으려는데 씨앗이 없어. 1,000만 원이 필요해. 나를 믿고 1,000만 원을 꿔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럼 나는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땅 토큰을 구글에서 만든 그 토큰을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토큰을 사고 돈을 줘서 그걸로 커피 농사를 져갖고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돈이 생기잖아요.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요. 돈이 더 생기잖아요. 잘 됩니다. 근데 이분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어차피 토큰 가진 사람들이 메타버스상에서 가진 거지 옆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선진국 사람들이니까 와서 내 땅 안 뺏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옆에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그래. 또 팔아먹으려고. 이중 파는 거잖아요. 부동산 사기지 일종의. 그러면 옆 사람이 와서 등기를 확인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메타버스상에서 이 땅의 토큰 주인을 확인할 것 같으세요? 토큰 주인을 확인할 것 같은데 이걸 알면 토큰 주인 확인해서 이거 지 땅이 아닌데 이 땅 안 팔립니다. 아, 국가의 등본은 내 땅이지만 구글의 토큰 소유주를 봤더니 이 사람 땅이 아니야. 그럼 이걸 우선하겠네요. 그렇죠. 암사요. 리스크 있으니까. 그렇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등기 제도가 우리나라처럼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을 더 믿을 거예요. 그리고 구글상에서의 토큰이 거래된 것을 또 판다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 주인의 정직성도 의심을 하겠죠. 우리가 메타버스랑 별도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상에서 완전 신용이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꼭 국가의 강제력이 없더라도 토큰 경제는 돌아가요. 그럼 이게 국가가 또 근데 자기 주권을 뺏기는 거니까 외국 회사 이게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에 인정 안 한다. 우리는 인정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법원은 나중에 민사적으로 따라갈걸요? 후행적으로 민사적으로는 따라갈 거예요. 민사적으로는. 이게 정확한 거래가 일어나는데 막 우회해서 결국 법원까지 가면 법원에서는 이게 돈 주고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한국은 좀 늦게 가더라도 이게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에 미친 영향이 막대예요. 왜냐하면 에르난도 데 소토라는 페루 경제학자가 그 자본의 미스터리라는 책에서 죽은 자본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은 자본이라는 게 뭐냐면 무허가 판잣집도 거래가 돼요. 우리나라 리아카처럼. 그런데 그걸로 근거로 해갖고 금융을 주는 그 은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은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은행에서 그 무허가 집을 담보로 돈을 꿔줘야 학자금도 하고 사업 자금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등기가 잘 되어 있는 데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그걸로 금융을 일으키잖아요. 대학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게 에르난 데소토의 주장인데 이게 토큰화로 다 돼요. 그것도 그 인근 사람들이 사주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부동산에서. 그러면 글로벌에서 왜 해주냐? 그 위험도 있는데 에이 소액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소니 만약에 우리나라의 축구선수 유망주가 초등학생이 있어. 되게 날렵하고 엄마 아빠 장학금 받기는 독일로 유학 갈 길이 없어. 그럼 토큰을 발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토큰 발행하면 전 세계에서 제2의 소니가 될 줄 알고 소니 막 내는 거 보고 이름도 손무식이야. 그럼 이름도 비슷해. 그러면 10만 원 사주는 거지. 근데 그 10만 원씩 모여가지고 걔한테는 3억이 되니까 그걸로 독일 유학 가고 그런 애들 중에 대부분 실패하지만 그런 애들 중에 한 명이 또 소니가 돼가지고 그걸 또 분배하면 또 이게 또 토큰 경제가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 계약을 거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자기가 다 까발리는 거예요. 블록체인상에서. 요거 하면은 나는 이걸 이루면 내가 이만큼 줄게요. 여기까지 올 그래서 그거를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뭐 법원이 나서지 않아요. 아까 짐바브웨 가방랑 똑같아요. 그 대신 걔는 더 이상 메타버스상에서는 완전 신용이 개떡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구글에서 이제 얘한테 그걸 안 해주겠죠 앞으로. 그렇죠. 아 그런 식이 된다. 이거를 제 주장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핑크 회장님 맞아. 그래서 채권, 부동산, 사람 순으로 보험 전부 토큰화됩니다. 이게 저는 공감 가는 게 제가 한 7, 8년 전에 서울에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떼부자가 됐는데 러시아가 망했는데 그거 채권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망했으니까 소련이 됐잖아요. 옛날 그 제정 러시아 채권이 똥값인지 돈을 안 주니까 그걸 긁어 모아가지고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됐더니 왕창 돈을 벌었어요. 그래요? 그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야 너네 소련 옛날에 우리 이거 제정 러시아 이거 내놔 했더니 준 거예요. 그분이 아마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 그거 보고서 지금 북한 채권을 떼먹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북한 채권이 똥값이야. 그럼 내가 요거를 사뒀다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왜냐면 할인을 엄청 해주니까. 근데 그게 한국인이 사면 안 해주더라고 보니까. 이게 법이 외국인이어야 돼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투자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막 거액을 넣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거 완전 그냥 모험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여기 이 사람 뭐 그 구글에서 막 뜨는 뭘 봤더니 내 돈 한국 돈은 한 50만 원이야. 나한테 그게 큰 돈이 아니야. 근데 이분한테는 되게 큰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50만 원 넣는데 만약에 이게 대박 터져가지고 500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 그지 같은 저기 내가 잡주식 사느니 10배인데 그냥 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죠. 얘는 투명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거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수많은 형태의 수많은 자산들이 뭐 게임 도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짐바브웨 진짜 커피 농장의 땅일 수도 있는 이 모든 자산들이 매개가 되는 게 메타버스 상에서 매개되는데 이거를 매개할 수 있는 화폐가 없었어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달러스 부분 생겼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교수님, 그럼 사람도 토큰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아프리카의 의대생이 아프리카는 의사가 부족할 테니까 의대생이 나오면 돈을 벌 수 있다면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자기를 토큰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성적하고 출석 다 블록체인에 올리고 돈 좀 주세요 하면 토큰을 사서 내가 연수익의 10%는 토큰 소유자한테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10년 동안 계속 갚을게. 근데 죽을 때까지 감당하겠죠. 아, 좋은 조건을 걸어야 되니까. 아, 그치. 이제 조건이 10년이면 아예 뭘 믿고 하는데 100년이면 해볼 만하잖아. 얘가 의대생인 거는 이제 얘가 올린 블록체인상의 기록이나 이런 걸 다 보고 이제 확신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제3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날 토큰화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가 날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잘 팔려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우리 그 오징어 게임 감독님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굳이 넷플릭스로 가지 않겠죠. 그냥 자기가 이 아이디어 가지고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 내가 토큰화 하겠다. 이거 나눠주겠다 하면 세계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사고 그런 넷플릭스가 아니라 이런 데를 그냥 여러 군데 팔겠죠. 그러면 더 막 대박이 나면 뭐 나눠 갖고. 야, 그럼 교수님 이게 제가 뭔가 사업하고 싶은데 야, 너는 별로 안 유명한 뭐 투자금이 안 들어. 그러면 오태민 교수님 꼬셔서 교수님 저 믿으십니까? 하면서 저 성실히 열심히 살죠 해가지고 그래 뭐 오태민이 조금 믿는다 뭐 하나 써줬어. 그럼 그거 올리면 제 크레딧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성실히 살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학원 출석 그렇죠. 장학금 받고 이런 게 다 정보가 그렇죠. 돼서 그렇죠. 나에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인적 자본이 토큰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일단은 우량한 뭐 미국 국채라든가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 같은 거, 시드니 아파트 같은 게 토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저도 최근에 저 부동산 관련 투자책, 비트코인 관련 책을 쓰고 있는데 6개월 전에 제가 요 RWA 그 부동산 요거를 제가 미국 기사를 보고 접하고서 지금 파고 들어가서 제 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부동산 책 한 1500페이지 써야지 이러고 있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지금 비싼 거 중급지 아파트 서울 살 게 아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이게 단순히 국채, 주식, 부동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강남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는 독특한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퀘션이다. 왜냐하면 그런 시장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에 투자를 못하면 시드니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저기 잠실을 가야 되는데 네. 야, 잠실보다 시드니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지가 전 세계 핫스팟의 아파트들의 토큰을 일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곳은 그냥 사는 곳이에요. 투자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열심히 임대건 어쨌건 열심히 돈 벌어갖고 그런 거에 파킹하는 거죠. 그런 곳은 오르니까 시드니니 맨하탄이니 강남은 오르니까 거기 일부를 내가 수익화 시키는 거죠. 이게 세대 갈등을 얼마나 완화시키겠어요. 세대 갈등을. 젊은 노인 세대가 그냥 옛날에 빨리 태어나서 강남 딱 틀어주고서 그렇죠. 나는 기회가 없어 아예. 그렇죠. 근데 나도 좀 살 수 있어. 그렇죠. 아니 노인들은 강남 아파트 끼고 그냥 사세요. 나는 시드니 아파트 토큰 살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야 이게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교수님 이게 레리 핑크 아저씨 말인데 이게 현실성이 진짜 있고 이거 한 몇 년 내로 이게 이제 우리한테 닥쳐오는 일입니까 이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제가 말했던 이런 인적 자본이 이렇게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채권 중요한 나라의 채권이거나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거는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삼성전자 주식이 한때 400만 원 갔는데 그거를 분할한 거잖아요. 토큰화라는 건 자기가 분할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삼성전자 주식 어떻게 분할해요? 그럼 내가 그냥 삼성전자 주식 400만 원짜리가 있으면 내가 그거를 토큰을 분할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 걸어놓고 가능해요. 그러면 그게 꼭 우리나라 뭐 코스닥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거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료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보는 게 이 조각 토큰은 따로 이렇게 상장 그런 플랫폼이 없어요. 그냥 오더북만 있는 거예요. 오더북만. 누구나 오더북이 있으면 거기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기준으로. 다 토큰들이니까 국경이 없어요.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상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장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제3의 신뢰할 만한 기관이 거래소이지만 심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토큰화가 되면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오더북만 있는 거 오더북만. 한국 시장이 아닌 거예요. 이 토큰은.
완전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는 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이게 블록체인이 16년 전에 나타났을 때 이미 다 예견이 됐던 거예요. 과거에 알던 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낯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던 거에 지금 깨져야 돼요. 깨져야지만 이게 보여요. 메타버스에서는 국경이 없단 말이죠. 그게 다 1대1로 거래가 돼요. 그 시장에 접속한다는 개념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이 모든 게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국가 주권 훼손 사건입니다. 앞으로 한 4, 5년 동안 엄청나게 무너질 겁니다. 이 토큰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거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오는 거죠. 교수님, 토큰화 이야기하다가 주식 토큰화까지 갔는데 삼성전자가 200만 원 하던 400만 원 하던 게 지금 액면 분할해서 지금 8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지금 8만 원인 거를 내가 발행을 해서 토큰화할 수 있다고 100개로 쪼개 뭐 1000개로 쪼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에 10,000원짜리로 8개로 쪼갰어요.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팝니까? 그거? 그냥 올리면 팔려요. 그냥 인터넷에 올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거를 다 모으면은 한 주랑 교환되도록 스마트 컨트롤이 걸려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한 주랑 교환해줘요? 누가? 내가 교환해줘야 돼요. 내가? 네. 근데 내가 이제 사람이 교환해주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거를 코드를 올려야 돼요. 아, 스마트 컨트롤이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진 기술인데 그게 교수님이 어려운 얘기 예전에 좀 하신 게 있지만 그냥 둘 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초창기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아니라 이런 사고 실험인데 다이아몬드를 추상화 시켜보자고 1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는데 금고에 추상적인 금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 10억짜리 다이아몬드의 금고에 열쇠를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추상적인 메타버스 열쇠예요. 그 열쇠가 이제 그러니까 수많은 암호키로 되어 있겠죠. 그 암호키를 갖고 있으면 1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갖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럼 그 열쇠를 쪼개면 10억 개로 쪼개면 개당 1원짜리가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인데요.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에 얇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 갖고 막 크게 부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10억짜리로 생각하지 말고 1달러짜리 자산을 가지고 토큰화해버리면 1달러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서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액면 분할한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주식이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하나를 팔기는 싫고 부분을 팔아서 내가 유동화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아까 3부에서도 토큰화의 핵심이 개별화, 직접, 유동화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쪼개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유동화. 내가 장기로 투자하고 싶지만 사정이 생겨서 팔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걸 다 팔아야 되는데 일부만 토큰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유동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중개인들이 생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중개인한테 이거를 코드로 만들어주세요 해서 코드를 만들고 그거를 분할해서 토큰으로 팔면 분할했다면 10분의 1의 가격이 된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식을 그 부분 주식을 누군가가 사서 나는 돈을 얻고 또 다 팔지는 않고 그리고 내가 또 그 주식이 다 필요하면 내가 되사고. 네. 그것도 계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거는 그냥 거래해서 되는 거예요. 아, 거래. 그냥 누군가 또 그걸 팔고 싶을 테니까. 네. 그런 게 많을 거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 개인이 거래소가 되고 나 개인이 발행자가 되고. 막. 맞습니다. 야, 이게 머리 아파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STO 거래소를 세 군데를 이제 허락을 해준다는데 그게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준 플랫폼이 당분간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합법화 시키니까 니네들은 그런 걸 상장시켜서 할 수 있고 쭉 가겠지만 토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상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장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제3의 신뢰할 만한 기관이 거래소이지만 심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토큰화가 되면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오더북만 있는 거, 오더북만. 그 오더북들이 그냥 엑셀 파일처럼 그냥 쭉 있는 건데 그것들 간에 상호 거래는 힘드니까 그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해갖고 수시로 거래가 되는 거죠. 이게 상상력이 제한을 받으면 안 돼요. 한국 시장이 아닌 거예요, 이 토큰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애플을 사기 위해서 미국 무슨 시장에 접속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플 주식을 누군가 토큰해서 나한테 그냥 팔아요, 그냥. 노르웨이 사람이 픽 보내요. 난 달러 스테이블 탁 보내면 되는 거. 그러면 24시간 거래가 되고 24시간 전 세계의 모든 자산과 주식, 부동산, 채권,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냥 별의별 게 다 그냥 거래가 된다. 그렇죠. 와, 이게 상상만 해도 이게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기업이 안 낀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신뢰할 만한 플랫폼들이 국가의 허락과 무관하게 나올 거예요. 바이낸스가 국가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거래소인 것처럼.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기업한테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 아까 3부에서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무슨 수주를 큰 걸 받아가지고 라인을 증설해야 돼요. 그럼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든지 전환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 라인에 대해서만 토큰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 라인에서만 토큰을 발행하면 투자자도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삼성 선풍기나 삼성 레인지, 전자레인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사기로 한 그 라인만 내가 투자하는 거죠. 개별화.
삼성전자도 보면은 상품 구니까 사업체가 되게 많잖아요. 나는 삼성전자 말고 삼성 반도체도 말고 내가 보니까 HBM이 하이닉스에 뒤졌던 것 같아. 요즘 여기 뭐게 기술이 있는 것 같아. 여기만 사고 싶어.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삼성이 그런 걸 토큰화 한다면. 토큰화 한다면. 네. 근데 삼성은 그런 걸 토큰화 해야지 여기서 돈을 끌어당길 수 있죠. 많이 벌 수 있을까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기업. 왜냐하면 주식은 좀 둔탁해요. 왜냐하면 최초에 IPO 할 때나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지. 시장에서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 그래도 우리 기업의 신인도가 올라가서 이자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세컨드 마켓이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수시로 이런 토큰화 시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프로젝트만 투자할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영화 사다 그러면 요 영화에 대해서만 투자를 받는 거죠. 난 K-팝 데몬hunter스 2에만 투자하고 싶어. 그렇죠. 소니에는 전체 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토큰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주식이 얼마나 둔탁한 건지를 아시게 돼요. 주식은 되게 둔탁해요. 여러 활동을 집합해가지고 그냥 잘라서 섞어. 아까 뉴욕 아파트하고 아리조나의 컨테이너 섞어서 밀가루 반죽 한 다음에 이거를 잘라서 파는 게 주식이잖아요. 우리 거인의 정원 출판사의 모든 작가님들을 믿고 저희 직원을 믿고 투자하지 마시고 오태민 작가님 다음 신간 토큰에만 투자하십시오. 그렇죠. 하면은 작가님 팬들이 일단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고가 될 거다. 기업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그 완전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라는 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이게 블록체인이 16년 전에 나타났을 때 이미 다 예견이 됐던 거예요. 이게 교수님 같은 그 비트코인을 먼저 발견한 분들이 막 토론할 때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뭐 금액 얼마 갈 거냐. 그럼요. 그게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도박꾼 취급을 했네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이게 지식이 부족해서 과거에 알던 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낯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던 거에 지금 깨져야 돼요. 깨져야지만 이게 보여요. 근데 우리 인류가 쌓아온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는 얘기만 하니까 너무 어려워 이게 받아들이기가. 인류가 쌓아온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네. 1945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국민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토큰이 공통점이 있어요. 국민국가의 영토 주권을 다 훼손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는 게 왜 꼭 우리나라 영토에 갇혀야 돼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왜 미국 시장은 미국의 영토라. 우리는 그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국경이 없단 말이죠. 그게 다 1대1로 거래가 돼요. 그 시장에 접속한다는 개념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시장에 접속한다. 미국장에 들어간다가 없다. 예. 그냥 오더북들만 쭉 있는 거예요, 오더북들만.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배달의 민족 가서 치킨집 검색하듯이 오늘은 테슬라. 그렇죠.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국가는 큰일 났죠, 국민국가들은. 한국은행이 난리 났으니까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이 저렇게 난리 치잖아요. 괜히 엄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화풀이 하시는데 한국은행 총재님이 화풀이해야 될 대상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은행 총재님이 화풀이해야 될 대상은 비트코인이에요. 이 모든 게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국가 주권 훼손 사건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인 거예요. 이 뒤에 지금 길게 얘기한 거에 모든 걸 끌어가면 결국 비트코인이 나와서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메타버스를 만들었을 때 국민국가의 국경은 이미 무너졌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여파로 느끼는 게 이제서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 좀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투기 자산.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놀랄 일만 남았어요. 앞으로 한 4, 5년 동안 엄청나게 무너질 겁니다. 교수님, 그럼 제가 교수님이랑 오늘 영상을 찍잖아요. 조회수가 왠지 잘 될 것 같아. 그럼 요거 토큰화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야, 이거 오태민 작가님 믿고 보는 오태민 작가님 이제 조회수 10만, 뭐 20만, 몇십만 넘으면 내가 한 30% 가져가고 70%는 지금 미리 투자할 사람들한테 요거 수익을 내가 그 수익이 얼마를 줄게요. 그 대신에 나한테 투자를 그럼 내가 좋은 장비 해가지고 막 찍을 막 이런 거. 그렇죠. 와, 이게 그러면 진짜 이게 시장이 무궁무진해질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럼요. 지금은 유튜브라는 퉁을 쳐서 그 안에 웅달 책방이라는 채널을 퉁을 쳐서 한 달 뭐 조회수 뭐 광고를 이렇게 그러니까 둔탁하게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개별화하고 그렇죠. 유동화하고 그렇죠. 이 과정에서 기업을 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획을 잘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온 거죠. 자기가 자원은 없어. 근데 내가 이 배우를 섭외할 수 있고 이 감독을 쓸 수 있어. 계획 쭉 하고 옛날에 경력을 통해서 믿음을 준다면 토큰화 해갖고 쫙 돈을 땡겨갖고 영화 하나 찍는 거죠. 그럼 교수님 앞으로 이 기술이 점점 보편화된다고 하셨으니까 성실히 살고 나를 인정해줄 크레딧, 그러니까 내 신용이 높은 걸 누군가 믿어줄 수 있거나 자기 신용 관리를 평상시에 해야 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거나 그렇죠. 뭐 연체 기록 없고 그렇죠. 월급 뭐 잘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 전세 사기 당해서 내가 다 훌륭한 사람인데 지금 날렸어. 그때 나를 믿고 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있겠죠.
예,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취준생들이 또 자기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죠. 난 여기 내 취업해서 내 월급이 몇 %는 내가 토큰에 넣겠다. 지금 취업 준비하는 과정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내가 취업 준비하도록 좀 도와달라 하면은 또라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준다니까요, 외국에서. 그래서 그럼 제가 선언을 하는 거야. 아, 나는 한국 서울부동산은 요만큼, 오태민 작가님 말을 믿고 비트코인은 요만큼, 뭐 저기 김승호 회장님 말 믿고 비트마인은 요만큼을 DCA로 플랜을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살 거예요. 이거 막 플랜을 막 공유하는 거예요. 남덕현 ETF인 거야, 이거는. 남덕현 포트폴리오를 팔게. 그 수익을 평생을 지금 나한테, 근데 내가 지금 자본이 적어. 내가 이거 한 10억 갖고 하면은, 아, 나는 더 벌고 싶단 말이야. 나한테 한 100억씩 투자해. 그러면 내가 평생 내 수익의 뭐 반을 줄게. 그래도 난 이득이잖아. 이런 거 하면은 이게 괜찮으면 팔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와, 이거 엄청난 일이네요. 그렇죠. 아마 이사님이 하면 잘 안 팔릴 건데 제가 하면 팔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은 교수님을 내가 끌어야지. 그렇죠. 이제 기획력 있는 사람의 시대가 올 거죠. 기획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본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네. 괜찮은 수익률을 쫓는 돈들은 많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믿음이 없었고 신뢰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실력을 계속 쌓는 거죠.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경력이 또 블록체인에 남거든요. 성공 경력. 그래서 사람들한테 2배의 이익을 남겼어.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이런 기획을 하고 또 2배. 이러면서 점점 커지겠죠. 이게 저는 진짜 공감 가는 게 교수님, 네. 저희 유튜브나 이렇게 강의 시장을 보면 다들 내가 뭐 기가 막히게 잘 막힌다. 다 그런 분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분, 왠지 오늘 신뢰가 가는 것 같아서 투자를 해봤어. 저분 투자법, 뭐 단타 투자법 해서 주식 망했어. 그럼 난 이미 망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증명하는 건 저 사람이 책을 낸 사람이야. 저 사람이 KBS에 나왔어. 저 사람이 어디 교수야. 무슨 연구소 센터장이야. 이런 직함을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뭐 말도 믿겠지만. 근데 이거를 토큰화해서 이력이 남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진짜로. 예, 예. 성공 이력이 계속 남아요. 아, 그럼 수익률. 그럼 나는 공개되는 걸로 여기 투자했고 저기 투자했고 저기 이때 팔고 이때 팔아가지고 수익률 한번 계산 돌려봐. 내가 보여주는 거 말고 진짜로 블록체인상에 있는 데이터로. 그러면은 아니 오태민 작가님 파신 거 보니까 진짜로 비트코인으로 25%가 아니라 뭐 연평균 뭐 50%, 100%씩 벌었어. 4848에서 이분 믿고 투자할 만 하잖아요. 그럼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날 증명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토큰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거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오는 거죠. 일단 자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한테 큰 기회가 열린 거예요. 자기 아빠, 엄마가 돈이 안 돼. 근데 난 너무 똑똑해.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어. 성적도 증명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돈을 끌어갈 방법이 없어요. 좋은 친척 외에는. 근데 이분들이 자기를 토큰으로 올리면 우리가 그 기록이 정직하다는 전제에서 내가 10만 원 사는 거죠. 10만 원 사서 몇 년 묶이지 않아요. 그것도 팔려요. 이렇게 상시시장이니까. 이게 교수님 우리 그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이렇게 돕는 그런 구호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야 그냥 이거 내가 이 업체를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다 떼먹으니까. 근데 이거는 야 이 친구 진짜 성실히 살려는 친구 같아. 내가 여기저기 10,000원씩 주는 얘한테 한 50만 원 해서 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나의 마음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 시장도 가져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겹치겠죠. 그래서 그런 후원하고 실제로 이 투자가 사실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역이 생길 거예요. 근데 뭐 일단 진짜 도와야 될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정말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돕는 거는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겠죠. 잃어버릴 거 전제로 주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중간 단계 없이 도달하는 거에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떼먹는 게 아니라 이제 간접비로 너무 많이 쓰는 거죠. 인건비랑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런 효과는 물론 이제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인력보다는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되지 않은 인력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뛰어나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의 손길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한국이 되게 발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는 우리나라 옛날에 막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서는 그냥 공사판에서 일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린 거죠. 레거시 금융이 사라집니다. 은행 사라지고 페이먼트 업체 카드 사라지고 심지어 증권 거래소도 사라집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코인이라는 거죠. 암호화폐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성과 능력 중심의 사회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사업부별로 훨씬 경쟁이 치열해지고 네. 자본주의 사회 체제가 훨씬 효율적인 사회로 바뀌게 되고 당연히 주식 거래하는 거를 이 STO 거래하는 게 국민들한테 훨씬 효능이 큰 거죠. 기존의 은행 기능이 사라지는 거죠. 해당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인이 쓰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이 많이 써야 돼요. 국내인이 쓰면 화폐량만 늘어나 인플레만 늘어나.
그럼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한 가지 좀 결정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원장님. 크립토 산업이 AI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하셨는데 예. 조금 체감하실 수 있는 조금 어떤 예시나 그런 예. 조금 생각하시는 바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AI는 모든 산업이 활용하는 도구죠. 활용하는 도구고 다 AI를 활용해서 뭐 금융이든 제조업이든 뭐 헬스케어든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어서 네. 뭐 예를 들어 산업혁명이다, 뭐 컴퓨터 혁명이다, 인터넷이다, 모바일이다 이런 생산성을 높이는 네. 이런 도구들이에요. 자본주의 큰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네. 가는 건데 암호화폐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금융, 네. 레거시 금융이라고 부를게요. 네. 레거시 금융이 사라집니다. 우리 말하는 전통금융, 은행 뭐 그렇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은행 사라지고 페이먼트 업체 카드 사라지고 심지어 증권 거래소도 사라집니다. 정말요? 예, 예. 상상이 그래서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융권이라고 하면 크게 세 영역이에요. 은행, 증권, 보험, 하나를 더 꼽자면 카드. 그쵸. 이 정도인데 이 네 개 중에서는 보험 빼고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보험연수원에 계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마침 그래서 증권을 예를 들면요. 네. 지금 증권은 개장을 요즘 8시에 하죠. 네. 대체거래소 생겨 8시에 하고 저녁 8시까지 네. 하죠. 기존 거래소는 4시에 문 닫죠. 정산을 하기 위해서 예탁결제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주식 사고 판 거를 서류에 이렇게 반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요 코인베이스로 바뀝니다. 주식이 사라지고 네. 주식이 일종의 조각 주식, 조각 증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 바뀝니다. 이게 기존에는 사실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주식을 막 사고 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 끝나고 뒤에서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맞추는 걸 사실 하는 거잖아요. 하죠. 근데 이게 코인으로 대체가 된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뭔가 맞추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혹시?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텐데 네. 실제 하는 모든 존재물은 블록체인 기술로 조각 증권이 가능하잖아요. 네. 뭐 이거 더 자세한 건 전문가한테 그쵸, 들어보시면 그쵸. 되고. 부동산도 된다고. 그러니까 주식은 실제 하는 거기 때문에 STO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STO로 다 대체가 되는 거죠. 네. 대체가 되면은 크게 뭐가 바뀌느냐? 하나는 24시간 거래하죠. 그쵸. 코인이니까. 코인이니까. 네. 코인 거래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코인 거래 최근엔 조금 하는데 네. 공부 삼아 투자를 하는데 코인 거래는 재미난 게 가격을 설정해서 내가 얼마에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매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안 없어지더만요. 아, 그쵸. 그죠? 주식은 예를 들어 매수가 체결이 안 되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날 다시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훨씬 편하죠. 목표가를 딱 정해놓고 또 주식을 하면 한 주에 요즘 삼성은 한 7만 원 하더라고요. 비싼 거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맞아요. 이제 코인으로 하면 더 쪼갤 수 있죠. 맞아요. 코인은 사토시 단위로 쪼개지니까. 그러니까 더 쪼개져 있어요. 훨씬 작게 쪼갤 수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도 비싼 주식을 편하게 살 수 있죠. 그쵸. 또 쪼갤 수 있으니까. 네. 또 어떤 것까지 가능하면 삼성전자는 주식이 하나죠. 그렇죠. 그죠? 사업부별로 쪼갤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뭐 디스플레이 사업부, 뭐 가전 사업부가 있으면 네. 이게 쪼개가 조각증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삼성 HBM은 잘 못하니까 그쪽 그렇죠. 빼고 가고 싶어. 그렇죠. 디램은 잘 팔잖아. 그렇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코인이라는 거예요. 암호화폐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성과 능력 중심의 사회로 바뀌겠죠. 반도체 사업 주식을 사지. 그쵸. 가전 누가 사요? 맞아요. 그럼 반도체는 훨씬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사업부별로 훨씬 경쟁이 치열해지고 네. 자본주의 사회 체제가 훨씬 효율적인 사회로 바뀌게 되고 24시간 거래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기관별로는 기존 증권거래소가 얼마 전까지 거의 독점하다가 대체거래소 하나 생겨서 독과점이잖아요. 두 군데 가잖아요. 네. 이 코인 거래소는 무수히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겠죠. 예를 들어 처음 코인 거래소가 생길 때 몇 개를 허용해 주냐 해서 은행 연계 5개만 살아남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은행 연계가 안 돼가지고 몇 개 있지만 별로 힘이 없잖아요. 네. 이런 게 국가의 힘이죠. 제도의 힘이죠. 이런 싸움을 그러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이런 거래소가 사실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되겠지만 기존의 독점 체제는 무너지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들어봐도 주식도 살 수 있고 코인화된 주식도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삼성전자 말고 삼성전자 어떤 잘 나가는 사업부만 산다고 하면 여기를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은 경쟁력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왜 대체되냐면 주식은 주식 예탁원이 있어 비용이 드니까 수수료가 많잖아요. 중간에서 빼먹는 기관들이 없잖아요. 그쵸. STO 조각증권으로 거래를 하면 네. 그러니까는 수수료가 싸죠. 당연히 주식 거래하는 거를 이 STO 거래하는 게 국민들한테 훨씬 효능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 증권은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은행이 없어진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은행은 뭐 코인으로 거래하면은 네. 은행 예금할 필요 없잖아요. 요즘 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도 맡겨도 그렇죠. 잊어준다. 자기 지갑에 있거나 아니면 코인 은행이 생길 수 있죠. 예. 코인 뱅크가. 그쵸. 아, 그러니까 새로운 기존의 통화 원화 은행이 아니라 네. 코인 은행이 생길 수 있고 또 뭐 송금 은행 통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보내면 되잖아요. 기존의 은행 기능이 사라지는 거죠. 원장님 사회가 지금 우리가 변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데 네. 국민분들은 아까 박상기 그 법무부 장관이 난 이런 거 하셨지만 정치권이 너무 느리다. 예. 이거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거 봤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당장 이슈가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네. 허용을 할 거냐. 근데 이게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외국 사례를 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대비 자국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네. EU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네. 싱가포르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비중이 얼마 안 돼요. 유럽에도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비중이 한 뭐 98% 되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은 한 2%밖에 안 되고 잘 안 쓰죠. 근데 주권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당국장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나 들어보면 대체로 전문가들은 비관적이에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잘 되겠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굳이 해야 되겠냐는 마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니까 이걸 획기적으로 적어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되지. 하지만 2등 스테이블 코인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거를 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최근에 그 증권거래위원장 네. 그분 이름이 게리겐- 그 전분이고 아, 네. 게리겐스는 전분이고 지금 바뀌신 분. 바뀌신 분은 폴 어트키슨가 하는 분인데 그분이 8월 초에 크립토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고 지니어스 액트 통과된 다음에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크립토 체제를 만들겠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중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미국 증권거래소도 STO 거래소화 할 수 네. 있다. 허용한다는 거예요. 네. STO 거래소를 하면은 미국 주식들을 다 STO로 살 수 있잖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는 게 편할 거잖아요. 그럼 엄청 몰리겠죠. 근데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제 원화 주식 거래소가 조각증권 시장으로 STO 거래소로 바뀌고 이거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다.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붙여야지. 외국인도 살 수 있다. 외국인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최근에 국장이 좀 좋다가 지금 주춤한데 네. 정부가 지금 반성해야 돼요. 코스피 5천 엄청나게 좋은 공약인데 이걸 못 살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미장보다 국장이 좋다. 네. 그럼 외국인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 국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해. 한국 주식을 살 거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 쓸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러면 한국 국장이 오르면 네. 외국인 해당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인이 쓰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이 많이 써야 돼요. 국내인이 쓰면 화폐량만 늘어나, 인플레만 늘어나. 원장님 이게 연구가 그러니까 엄청나신데요. 물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많이 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STO로 전환한다든지 또 한 가지 코인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인 거래 통화량, 네. 코인 거래하면 통화량 돈으로 사니까 1위가 당연히 달러겠죠. 네. 통화량이 많은 2등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이에요. 한국이 우리나라인가요? 코인 거래량이 그만큼 많아요. 아, 도박의 민족. 그 대한민국 나쁜 국민 말로 그렇게 대단해, 하는데. 대단해. 배팅 뭐 엄청나게 그쵸. 좋아하고 또 네. 과학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금융 투자를 하고.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코인 거래소가 외국인들한테 막혀 있어요. 그렇죠. 한국인만 가입되더라고요. 그 한국인만 할 수 있죠. 네. 외국인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거기도 코인 거래소를 하려면은 한국인이 은행 계좌를 터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화를 입금해야 살 수 있는데 네. 이걸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외국인도 코인 거래를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국인도 가입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외국인 중에 우리의 타겟은 중국이 되는 거예요. 아, 중국. 왜? 중국은 코인 거래 금지. 그쵸. 지금 어차피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쪽 와서 할 일은 거의 없을 텐데. 그렇죠. 어차피 뭐 그 사람. 그러니까 중국인이 지금 미국 가서 거래해요. 맞아요. 근데 중국인들 여권으로 자기 신분
확인해서 네. 코인 계좌 터주고 네. 코인 지갑이지 은행 연 게 아니고 그쵸. 바로 한국 코인 거래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 거래하게 해주면 네. 중국인들이 환장하지 않겠어요? 시청자분들은 그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 아니 그럼 중국인들이 미국 거래소 가서 하지 왜 한국 거래소에서 하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 그 차이점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여기에 보태져야 되는 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는데 네. 한국은 가까워서 더 많이 오잖아. 네. 그럼 한국에 오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쓰는 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하고 관광하고 뭐 담고 뭐 특히 이런 거. 피부과 와서 병원에서 결제할 아. 때 다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기왕 코인 거래소 하는 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쓰고 그러니까 훨씬 쓸 일이 많지. 오프라인에서 쓰는 거랑 온라인에서 결합되면 네. 이게 시너지가 몇 배로 커지는 거죠. 그쵸, 그쵸. 거기다가 미국에서 하는 거는 한국에서 하는 게 별 차이가 없고 네. 미국하고는 또 사이가 안 좋아요. 뭐 미국 쪽에서 들어오면 별로 기분 안 좋겠지만 중국의 반미 감정이 엄청나요. 내가 중국에서 유학을 해서 잘 아는데 네. 한국 중국을 가는데 심지어 이제 미국 유학을 안 갑니다. 군요. 중국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안 가요. 일부 AI 이런 쪽에 고액 연봉 주는데 일하러는 가는데 유학은 유럽 쪽이나 네. 영국이나 캐나다나 이쪽은 가지 미국은 안 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반미 감정이랑 겹쳐가지고 네. 미국은 한국을 훨씬 많이 쓸 수 있고 유럽에서 스위스가 금융 허브에서 떴잖아요. 네. 아시아에서 홍콩, 싱가포르이 아니라 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코인 거래소를 외국한테 터주면 네. 거기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써주면 아시아에서 네. 전 세계적으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원화가 되는 거지. 아, 1등은 안 되겠지만 달러는 쉽지 않지, 쉽지 솔직히. 않지만. 근데 비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경쟁을 하거든요. 네. 중국은 지금 위안화 그 스테이블 코인은 CBDC 쓰지. 네. 싱가포르 쓰고 일본도 써요. 일본도 뭐 거의 안 써요. 일본은 실패했어. 일본은 코인 거래소가 다 죽었어요. 아, 정말요.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코인 거래소 시장은 세계 2등이에요. 거래소 규모로는 우리 업비트가 네. 바이낸스는 역외인데 미국 내에 있는 코인베이스보다 더 커요. 그 정도군요. 업비트가 세계 2위의 거래소예요. 우리는 그렇게 큰 거래소를 갖고 있는데 모르지. 모르지. 그리고 네. 활용이 그냥 그냥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그리고 내가 이 크립토 공부를 하면서 코인업계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예. 한국 코인업계 역차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그동안 한국 사람들 문재인 정부 후유증 때문에 코인은 사기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코인 거래소 상장할 때도 예. 한국 코인은 김치 코인이라고 스스로 비하하고 맞아요. 상장을 안 시켜줘요. 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퀄리티의 코인이 외국에서 만들면 상장을 시켜주고 예. 한국에서 만들면 김치 코인이라 상장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런 게 없잖아. 있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요즘 울분에 차가지고 김치 코인이 지금 K푸드가 세계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데 아, 그쵸. K코인 이렇게 서름을 받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실제로 저 리플, 그러니까 XRP라는 코인은 한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외국 코인인데도 막 김치 코인이니까 막 저평가받고 그런 그러니까 문화가 있어요. 역차별 받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한국이 기술을 잘하잖아요. 특히 금융 기술이 좋아요. 근데 맞습니다. 정부 정책이 워낙 후져가지고 근데 똑같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코인도 한국에서 거래할 수 있게 또 심지어 상장까지 할 수 있게 ICO까지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듣다 보니까 첫 번째 그럼 다들 돈을 벌 수 있나?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거 뭐 코인으로 꼭 해야 됩니까? 그거 무슨 뭐 포인트 제도 같은 거 그 비행기 마일리지처럼 그죠?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포인트로 하면은 예. 예를 아시아나 마일리지 하면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그걸 안 쓰길 바라잖아. 그쵸. 괜히 돈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없지. 예를 들어 네. 보험요선이 토큰을 발행했는데 네. 어떤 스타디 투 언 코인이 있어가지고 우리 10토큰이 그 스타디 1코인이다. 네. 그리고 환가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코인 경제는 확장되고 있어요. 잠재적 가치가 있던 게 새로 발견되어서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확장되는 시장 가치에서는 가치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네.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크립토 세계는 새로운 경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되고 어떤 사람이 보면 무였는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무에서 유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맞아요. 왜 무에서 유가 왜 나왔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믿다 보니까 가격이 생기고 가치가 0이었다가 맞아요. 하나에 지금 1억 넘었잖아요. 네. 그럼 가치가 없던 게 아니라 존재하던 가치를 발견 못하다가 이제 발견한 거거든요. 구현이 된 거거든요. 크립토 세계는 그런 경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무궁무진한 가치를 크립토 이코노미가 가지고 있고 네. 이거를 누가 잘 구현하느냐 싸움이다 지금. 제 가설은 개인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활동을 하면 그 데이터가 쓸모 있는 데이터면 가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데이터 가치 경제가 되는 거고 데이터 이코노미가 크립토 이코노미로 전환하는 거죠. 저도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저도 자동차 보험 들 때 그렇죠. 나 아직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너는 나이가 젊으니까 보험료가 비싸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사람들 운전 실력이 다른데 너는 그냥 젊고 보통 그 나이 때 스포츠카면 또 왕창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게 네. 데이터가 가치를 만든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티맵 예. 지금 자동차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냐면 네. 티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예. 거칠게 운전하는지 운전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데이터로. 네. 그러면 운전 잘하고 사고 안 내고 안전하게 운전하면 보험료를 싸게 해도 되죠. 그쵸.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덜 지출하니까 본인이 가치를 만든 거지. 근데 그게 없던 가치냐? 아니죠. 데이터 생산된 데이터가 가치를 입증을 한 거죠. 이게 데이터로 크립토가 존재하던 가치인데 미발견 가치를 발견해서 세상에 내놓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있는데 활용을 못할 뿐이다. 활용을 못한 거지. 어차피 보험사 입장에서도 사고 안 내면 보험료를 좀 깎아줘도 2등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냐면 크립토 공유경제 혹은 크립토 기본소득 사회, 데이터 기본소득 사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뭔가 이렇게 동의해서 사실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다들 이게 거부 누르거든요. 거부 누르지. 근데 그게 돈이 된다고 치면 그러면 다 동의해놓고 한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그렇죠. 좋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그 AI 전문가분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이 안 되는 이유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사람들 얼굴 이런 거 뭐 개인 보호 개념이 없다. 그냥 다 찍는다 얼굴을. AI 인식 기능 하니까 얼마나 성능이 좋냐는데 우리는 이게 차단되잖아요. 그럼 불법 그렇죠. 수집이니까. 그렇죠. 근데 내 얼굴을 어떤 AI 개발에 쓰는데 내가 동의해서 거기서 돈을 준다고 하면 코인을 준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국 얘기 잘했는데 네. AI 경쟁을 하잖아요 전 세계가. 네. 근데 AI는 데이터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미국이 우월하겠어요, 중국이 우월하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미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도 6월할 수도 있겠다. 데이터 학습 속도로 보면 네. 중국이 훨씬 우월하죠. 그건 그죠. 데이터를 마음대로 갖다 쓰니까. 무차별이니까. 데이터 학습 AI로 보면 독재가 강할수록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I가 가장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북한이에요.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다 써도 돼. 예를 들어 북한 전역에 CCTV를 깔잖아요. 네. 비전 AI 제일 빨리 발전할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도 비전 AI가 엄청 발전해 있고 사회주의 사회니까. 네. 크립토는 권력이 탈중앙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금지시켰잖아요. 네. 그럼 AI 경쟁력으로 보면 미국보다 중국이 나아. 네. 크립토 경쟁력으로 보면 중국은 미국을 못 따라오죠. 저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아까 물었잖아요. AI가 더 큰 변화냐, 크립토가 더 큰 변화냐. 그렇죠. 그럼 미래는 중국에 있을까요, 미국에 있을까요? 미국에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 있지 않을까요? 나 처음에는 AI만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요 AI 연구자, AI 연구 페이퍼는 중국이 압도적 1등이에요. 미국에 있는 타급 AI 연구자들 있잖아요. AI 개발자들 중국인이 반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AI 실력으로만 보면 네. 중국이 이미 미국을 추월했어요. 그럼 중국이 1극이 돼야 되는데 네. 최고 슈퍼 파워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게 이 크립토를 보면 중국은 CBDC 발행밖에 못하지. 그쵸. 크립토를 풀어주면 이제 유출이 되고 그렇죠. 통제가 안 되니까 금융 통제가 사회주의가 무너지니까.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를 이렇게 우회해서 하시는 중국인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요 그 학자 중에 AI만 보면은 민주주의 사회보다 독재 사회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그래요. 학습을 훨씬 그쵸. 효율적으로 잘 시키니까. 맞아요. 근데 크립토를 보면 독재 사회는 미래가 없고 민주주의 사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원장님, 근데 또 AI 이제 국가 AI 위원회 교육소 위원장도 이제 맡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정부도 AI에 뭐 수십조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이랑 이렇게 상대가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최근에 서버린 AI라고 네. 지금 뭐 전 세계적 수준의 AI도 우리 LLM이죠. 네. 언어 모델을 개발해 보자고 5개 회사가 뽑혔잖아요. 네. 근데 내가 불만인 게 거기 어떻게 해놨냐면은 목표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의 95% 수준이 목표예요. 95% 그냥 최고면 최고. 아니 내가 그걸 보고 그걸 왜 하냐 이거. 아니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1등만 아니면 안 써요. 1등급이 돼야지. 탑 레벨이 돼야 쓰지. 지금 챗GPT 쓰고 뭐 씁니까? 요즘 제미나이가 네. 좋아요. 제미나이 쓰고 저는 그록도 쓰고 맞아요. 타급만 쓰지.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개발한 한국형 LLM이 95% 수준이다? 그럼 딥시크보다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누가 쓰겠어요? 사실은 챗GPT도
야, 챗GPT보다 요런 분야는 뭐 제미나이가 좋다, 그록이 좋다면은 그 몇 프로 때문에 가거든요. 아, 그렇지. 네. 아,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국가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95% 잡으면 목표 달성했다. 이게 자기 만족이지. 우리 사회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한국형 챗GPT가 K 챗GPT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누가 쓰겠어요? 안 쓰죠. 공무원만 쓰는 거지. 그렇죠. 공무원 강제로 써야 되니까. 응. 그리고 또 공무원은 뭐 자기 정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갈수록 공무원 수준이 떨어지지. 아, 그죠. 공무원들은 회사에서는 한 K집 쓰다가 집에 가서는 다 다른 거 쓰겠죠. 다른 거 써서 변환해서 이제 막 보고서 만들겠죠. 아, 그러겠지.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그건 이거 예산 낭비만 하는 거야. 사실 굉장히 실망했고. 또 국가 AI 정책에 또 빠뜨린 게 하나 뭐 있냐면은 네. AI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AI 하면 보통 저희는 일자리를 없앤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사회를 지금 보면 뉴스에는 네. AI 뭐 바이브 코딩 때문에 소프트웨어 뭐 프로그래머가 채용이 안 된다. 맞아요. 해고만 나와. 해고만 나와.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도 되게 많아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이제 관심 있어서 찾아보니까 미국의 잡마켓 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시장들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AI 컨텐츠 크리에이터, AI 카피라이터, 네. 데이터 엔지니어. 예를 들어서 LLM을 만들면 학습 네.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누군가가. 그러면 예를 들어 최근에 피지컬 AI, 산업 AI를 하면 공장에 예를 들어 온도, 압력, 열, 뭐 그런 이런 데이터들을 다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데이터 엔지니어예요. 우리나라 모든 공장을 AI 전환하면 거기 데이터 엔지니어가 다 필요한 거예요, 공장마다. 그럼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데이터 엔지니어를 누가 하냐? 공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퇴직한 분들이. 네. 그 업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뭐 컴퓨터는 아는데 공장은 하나도 몰라. 그렇지. 그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 엔지니어를 만드는 교육을 또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럼 교사 수요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교육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일자리가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글로벌 홍보하기가 편해졌어요. 왜? AI가 언어 장벽이 없거든. 한국말에도 영어로 다 바꿔주잖아요. 맞아요. 그럼 조그만 기업도 유튜브에 뜨면 AI로 홍보 영상 만들어가지고 네. 유튜브에 뜨면은 글로벌하게 매출이 생겨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우편으로 다 상품 보내주고 네. 좀 실력이 있는 기업들은 국가가 지원해줘서 이런 AI 홍보, 네. AI 카피라이터 이런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네. 그 기업 AI로 홍보 이거 물을 만들어줘요. AI 쇼츠 만들어주고 네. 이런 거에서 기업들이 대박 날 수 있거든요. 네. 정부가 그런 AI 카피라이터 양성을 해가지고 원하는 기업들에 다 붙여주자 칩시다. 네. 여기서 만드는 일자리가 몇 개 있어요. 아,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가가 높아요. 고수익이에요. 월 몇천 짜리가 지금 나와요. 진짜. 아니, 맞는 말씀이신 게 제가 어떤 AI 그런 분을 고용해서 회사 매출이 막 2배가 뛰면 뭐 돈을 뭐 많이 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AI 프로그램 개발자만 했거든. 네. AI를 활용해서 시장에서 가치를 만드는 교육을 신경을 안 쓰고 이런 잡을 신경을 안 썼어요. 지금 새 정부가 잘 몰라요. 이런 걸 이런 잡들을 제가 이걸 AI 미니 잡이라고 합시다. 프로젝트별로 네. AI 프로젝트 잡, AI 프로젝트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 수가 있고 이러면 이거 워라밸도 돼요. 짧은 시간 일하고 월 몇천 벌면 네. 나머지 여가를 즐길 수 있지. 아, 좋죠. 저도 그러니까 하고 싶네요. 청년들한테는 이런 AI 프로젝트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고 이게 또 가능한 게 근데 정부가 잘못하면 이거 안 만들어집니다. 아. 왜 안 만들어지냐면 지금 유튜브 하잖아요. 네. 유튜브 수입 꽤 생기죠. 뭐 유튜브 수입이 있죠. 지금 한국에 전업 유튜버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전업으로까지는 내가 모르- 통계 찾아보니까 6만이 돼요. 전업이 6만 명. 전업이. 근데 유튜버 처음 나올 때는 네. 전업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정부가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다가 글로벌 컨텐츠 영어로 전환하는 교육도 하고 시장을 지금 대부분의 유튜브는 국내 시장만 타겟이잖아요. 근데 글로벌 시장 타겟으로 유튜브 육성을 하자. 아. 라고 교육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하고 했으면 네. 우리 인구가 뭐 5천만 되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60억, 70억 되잖아요. 10배 큰 시장에 진출하는 거니까 아. 유튜버가 6만이 아니라 60만 일자리가 생겨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부가 긍정적 개입을 유튜버 일자리 창출에 개입을 안 함으로써 일자리가 쪼그라들었지. 쪼그라들어가지고 국내 시장은 출혈 경쟁이 된 거죠. 맞아. 출혈 경쟁이 되니까 어떻게 돼? 유튜브 환경이 더 자극적, 더 극단적인. 썸네일이 일단 극단적이 돼야죠. 더 자극적, 극단적이 된 거지. 정치권에서는
양커가 심해지고 좌우 싸움이 더 심해지고 사회 갈등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널널한 시장으로 갔으면 그렇게 출혈견은 극단 경쟁 안 해도 돈 버는데 그 유튜버 일자리가요. 유튜버 정책이 대표적인 일자리 실패 정책이에요. 정부가 전혀 신경 안 썼거든. 근데 한때 어린애들 네. 가장 선망한 일자리가 뭔지 아세요? 유튜버였죠. 유튜버 크리에이터였다고. 맞아요. 기억나요. 그걸. 그런 분들 막 이렇게 모아서 홍보도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못 키운 거죠. 근데 이 똑같은 실수를 AI 세상에 반복하면 안 된다. AI 크리에이터, 네. AI 활용할 수 있는 이 AI 개발자는 교육을 1년, 2년 이렇게 받아야 돼요. 네. AI 쇼츠 크리에이터 몇 달 교육하면 돼요. 훨씬 단기간 교육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일자리들이 수만 수십만 개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타겟은 유튜브보다 훨씬 글로벌 시장에서 잘 통할 수 있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AI로 만든 그 뮤직비디오 영상 봤거든요. 예.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얼핏 보면은 그럴듯해요. 근데 점점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수준이 이거를 국내 시장으로 이제 하면 너무 치열한데 뭐 은퇴하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 AI를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서 글로벌 시장을 우리나라가 먼저 선점하면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쪽을 좀 어떻게 좀 원장님께서 근데 보험연수원이랑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원장님? 금융도 상관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지금 K 금융이란 말은 없어요. 맞아요. K 방산, K 팝 다 있는데. K 제조, 뭐 K 푸드, 뷰티까지 네. 있는데 금융 후진국에 우리나라가. 보험만 예를 들면 보험이 다른 나라 나가서 성공을 못 했거든요. 왜 못하는지 그 나라 영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되고 어려워요. 근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아까 이야기한 네. 비트코인 종신보험 우리가 팔아요. 근데 그 아. 보험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우리나라 어떤 나라엔 그게 없어. 근데 한국을 하면 비트코인 종신보험 지금 없어요. 전 세계 없어. 중국에도 없고 네. 대만에도 없고 뭐 싱가 다 없어요. 네. 근데 한국이 비트코인 종신보험을 파는데 규제를 풀어줘야지. 외국인도 살 수 있게. 그래서 외국인도 자기 신분 확인시켜주면 네. 여권으로 확인되죠. 그렇죠. 여권으로 확인되고 뭐 자금 세탁 이거 다 규정을 지키면 비트코인 종신보험을 온라인 상에서 네. 그냥 스테이블코인을 사. 그거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게 하면 우리 원화 더 좋지. 더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을 해야지. 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더 팔 거냐. 달러 스테이블.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의 보험 상품을 더 팔 거냐. 그렇죠. 접근성은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국의 보험 상품을 글로벌화 하는 거면 네. 뭐 예를 들어 보험은 글로벌 달러를 풀어주자. 네. 그래야 왜냐하면 한국 보험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로거든. 제로니까. 그러니까 이걸 높여야 된다. 이걸로 대박 치지. 그러니까 보험권에서도 네. 이 결합을 시키면 네.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네.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결국에는 우리 국가 정치권에서 좀 얘기가 논의가 돼야지 되는 내가 거니까. 여기 나와서 떠들었으니까 듣겠지.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를 공약으로 하면 좀 당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국회의원분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은 뭐 공약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치하면 내가 공약 네. 쓰려고. 다른 분들이 먼저 썼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 원장님 저희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치 이야기는 요즘 안 하고요. AI 그리고 금융 최근에는 암호화폐 크립토 세계에 대해서 열심히 파고 새로운 시각 지금 뭐 기술적인 시각이나 투자 시각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면 저는 좀 더 거시적인 사회 변화, 정부 정책, 글로벌 변화 뭐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뵐 생각입니다. 그래서 옹달 책방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